지금 뉴욕의 트럼프 대통령이 총회 연설까지 하고 있는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하락으로 주식시장을 마무리할 것 같은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빅테크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도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던 에너지 종목들이 또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앞서서 조금 시장이 조심스러운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장기 금리를 보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뭐 청산 사태, 이제 비트코인에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장에서 9월 말로 접어들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하고 간단하게 오늘 시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미국 증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PCE 지수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게 또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방금 전에 유엔 총회 연설이 마무리된 걸로 보이는데, 일단 들어온 내용을 좀 잠깐 보자면 굉장히 자신이 미국 경제를 호황으로 이끌었고 여러 가지 전쟁들을 마무리했다. 자화자찬 성격들의 코멘트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정리되는 내용이 들어오면 좀 전해드리겠지만, 나왔던 걸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걸 라이브로 보면서 사실 통역을 이제 제 채널에서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좀 보면서 솔직히 주식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던 걸로 맞죠. 같고요. 사실상 국제사회를 향해서 비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유엔에 대한 훈계와 불만으로 전반적으로 시작을 했고, 유엔 무대에서 유엔에 대한 불만 목록을 제시하고, 그리고 중국과 인도 신재생 에너지를 비판하는데 전반적으로 할애를 했고요. 유엔 자체에 대해서도 비효율적이라면서 날을 세웠고요. 여기에다가 자신이 지금 뭐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평화 관련된 노벨 평화상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100만 명에 해당하는 생명을 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나에게 최고의 상은 살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나에게 큰 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노벨 평화상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뭐 유엔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사실 이번에 대놓고 미국을 정확하게 정면을 비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어서 라틴 아메리카 문제 간섭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브라질 쪽에 어느 정도 비판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인의 할 일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다라면서 조금 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조금 더 시간을 썼다라고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엔에 가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좀 더 쉬워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죠. 오늘 서두에 나왔던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미국은 황금기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내렸고 유가도 내렸고 식료품도 내렸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주식은 최호황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 현지에서 느낌은 약간 동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거는 느껴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수입 제품 위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시면 이번에 사실 CPI 지표가 낮지는 않습니다. 예상보다 높았고 0.4, 0.3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심지어 이런 부분들은 9월에 직접적으로 관세가 이제 도입이 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9월부터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서 중간업자들이 마진율을 탱킹하면서 CPI 지수가 낮아진 거지, 그 중간업체들이 탱킹을 안 해줬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에게 떠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는 경기 둔화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를 무시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AI의 광풍, 사실 이번에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성장 전망률이 사실 상향 조정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아니었다면
OECD가 이번에 미국의 세계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성장률 전망을 올렸는데 사실 미국의 이 인프라 광풍이 아니었다면 결국 예상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모기지 금리가 좀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지금 30년물 장기채 금리를 보시게 되면 또다시 4.7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4.75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FOMC를 통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는 미국 모기지 금리 혹은 장기 금리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바이어스 마켓이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점차 집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기도 하고 모기지 금리 자체도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6%대라는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더 트럼프가 자화자찬할 만큼 경제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개인들의 매수세라든지 아니면은 여전히 기관들 같은 경우도 FOMC를 이용한 투자를 진행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 하나를 적자면 영래포 쪽이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 영래포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은행들이 예전에는 유동성이 남으면은 이 유동성을 연준에게 돈을 맡겨서 이제 하룻밤 사이에 이자를 불리는 오버나잇 리포를 받거든요. 이제 이자를 받는데 원래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었는데 코로나 동안 이제 유동성이 남아들면서 이제 그 유동성이 떨어져 간다라는 정답이 이번에 영래포 결과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만큼 미국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메말라가는 시점이 오고 있다 정도로 사실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뭔가 관련한 코멘트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지 관련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1 비자 이슈가 한인 사회에서도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H1 비자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가려고 했었던 시간대가 있어서 굉장히 좀 동질감을 느끼는데 어제 샘 알트먼과 젠슨 황이 CNBC 인터뷰 나와서 이게 이제 미국을 조금 더 위대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좀 동조하는 수수료 인상에 동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현지 분위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H1 비자 수수료 이렇게 올리면 괜찮습니까? 일단 안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H1B 비자가 사실 빅테크 쪽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만 달러 상향이라는 건 그리고 빅테크 쪽에서 정말 원하는 인재가 있다라고 하면 3, 40만 달러를 받는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더 쓴다라는 것 자체는 큰 부담이긴 하지만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10만 달러의 연봉을 주는 사람에게 추가로 10만 달러를 쓰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쪽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꼭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R&D 쪽 생산만 미국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R&D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뭐 개발을 한다라는 건 결국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를 통해서 리모트 워크를 통해서 해도 진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 빅테크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타격은 아닐 겁니다. 물론 당연히 타격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앞으로 스타트업이라든지 성장주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 곳들 입장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때는 여태까지는 조금 더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력 특히 사실 인도가 H1B의 70%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쪽의 인력을 좀 더 값싸게 충원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스타트업이 조금 더 그 다음 발을 띄우는데 여러 도움이 됐었는데 이런 스타트업 혹은 병원 혹은 대학에서 포스닥을 하는 사람들 이쪽의 인력들이 전반적으로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쪽 인력들은 해외에서 운영을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미국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가운데 안에서 미국 정부가 결국 빚을 갚는 것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면적인 이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준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단기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빅테크들이 그렇게 10만 불을 내고 미국 내에서 고용하기보다는 결국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가까운 리모트 로케이션에서 앞으로 리모트 R&D 쪽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개발 단계를 해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내 일자리 자체도 사실 조금 더 줄어드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H1B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10만 불을 내야 됨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존재하는 뭐 여행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는 유동성 혹은 수요 자체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자면 100% 법원에 갈 겁니다. 법원에 가서 효력 중지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중요하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아마 단기적으로 이번 법안이 신결이 될 거고 아마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 이슈가 들어갈 때까지만 조금 조심하다면 아마 H1B로 인한 사태가 커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만 하더라도 오늘 제 이제 회사에서 사실 그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H1B를 통해서 현재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은 해외로 나가지 말아라.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시 또 뭐 수정 소식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회사들 사이에서는 해외에 대한 여행 수요 자체를 좀 자제하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항공주들도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우리 한인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의 이 이민자 단속 사태도 좀 있었다 보니까 정말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약간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고 H1B 나오다 보니까 그린카드로 연결되는 그 루트가 차단되는 건 아닌지 약간 걱정도 좀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인 사회에서 그리고 사실 제가 있는 돈이 한인 동네다 보니까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에 영주권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이제 EB1, EB2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단계를 아예 골드카드로 바꿔버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통로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이제 각 해마다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미국에서 항상 걸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안에서 원래 H1B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줬던 영주권에 대한 쿼타를 앞으로는 골드카드 돈을 내고 받는 사람들에게 넘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이런 현지 분위기 자체는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을 책망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제 주변은 조금 더 많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로이터에서의 이제 지지율이 뭐 취임 이후에 최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기업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좀 짓는 것에 투자를 하고 이 칩으로 엔비디아에게 칩을 산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른다. 따지자면 중간에 오라클도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레딧에 있는 커뮤니티도 그렇고 약간 돌려막기 혹은 폭탄 돌리기 이런 느낌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이제 제 채널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었던 상황인데 어차피 결국 엔비디아가 오픈AI에게 돈을 빌려줘서 오픈AI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엔비디아가 그냥 다시 또 칩을 되파는 구조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AI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양쪽 다 공고히 할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픈AI가 원래 자체 칩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오픈AI가 자신의 칩을 개발해서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쓰겠다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들도 자체 칩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오픈AI가 이렇게 엔비디아의 칩을 받아서 쓰게 될 경우 결국 오픈AI의 자체 칩에 대한 개발은 좀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생태계에 대해 갖고 있는 지배적 지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의 돌려막기가 맞죠. 결국 오픈AI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오픈AI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오픈AI의 주식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엔비디아에게 그리고 오픈AI에게도 전반적인 양쪽 다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각자의 섹터 내에서 점유율을 좀 더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반대로 얘기를 해서 이번에 조금 이런 소식 자체가 경쟁업체 대비 불공정인 우위를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독점금지법 관련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면서 뉴스 살펴보시면 이 소식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규제 쪽으로 우려가 좀 더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바클레이스에서는 목표 주가 $200를 제시하면서 지금 요 파트너십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를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못 얻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다는 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칩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메모리 얘기입니다. 한 4시간 반쯤 있으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게 되는데 뭐 마이크론 하면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쟁사이기도 하면서 엔비디아에게 HBM 주요 파트너이기도 하죠. 시장 기대치를 충족을 하겠죠? 네, 사실 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 기대치를 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몰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미 마이크론이 사실 저번에 얘기를 했을 때 2025년에 생산한 HBM 물량이 전부 매진됐다라고 이미 밝혔거든요. 그리고 HBM 사업 자체도 연간 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서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해봤다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대감 자체가 4분기 실적이 경이로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많이 모여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나 혹은 제 평가 자체도 마이크론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기대감은 매출이 112억 달러 그리고 EPS가 2.8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4% 주당 순이익은 142%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론 자체도 지난 8월에 실적 전망치를 아주 대폭 상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그리고 이미 2025년 생산된 물량이 사실상 매진되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이번 어닝에 대해서는 아마 어닝 비트가 나오겠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실적 이후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전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 이후에 어닝콜까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램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 요인이 하반기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돼 왔고 또 HBM은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돼 온 만큼 YTD가 지금 100%거든요. 마이크론 지금 168불에서 거래가 되는데 사실 지금에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는 느낌도 듭니다만 아까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사실 요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 채널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인텔과 마이크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모멘텀은 없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사실 너무 높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잦아진 이후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닝콜 플레이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조금 더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닝풀 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어닝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어닝콜까지 다 들어보자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공식 출시가 됐습니다. 뉴욕 애플 스토어의 팀 쿡 CEO가 나와서 이 고객들과 손뼉을 마주치는 장면이 CNBC 화면에 잡히면서 굉장히 멋있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변 반응 어떻습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이 아이폰을 보고 처음 했던 얘기가 혁신도 없고 AI에 대한 발전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격만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지만 조금 여성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폰 17이 너무 디자인적으로 이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교체 수요가 좀 많이 나왔고 재미난 것은 자기의 가족들이나 혹은 자기 전에 와이프들이 바꾸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서 남성분들도 바꾸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아이폰 17에 대해서는 대부분들의 애널리스트 평가는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이폰 17이 잘 팔리느냐? 아이폰 17의 판매량이 사실 전작의 10에서 15%가량을 이미 앞서고 있고 생산량도 20%가량 눕혔고 평균 배송대기 시간도 작년보다 4일이랑 길어졌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JP모건을 포함한 이번 아이폰에 대해서 좀 혹평을 했던 쪽에서 관련해서도 월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바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플의 목표 주가를 28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4년 이상 아이폰을 혹은 스마트폰을 교체하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가
거의 3억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나왔던 애플의 아이폰들이 생각보다 기대에 부진했던 부분들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4년 이상 스마트폰을 교체하지 않았다면 이제 슬슬 고장날 타이밍이 돼 가고 그리고 배터리 문제가 생기거나 발열 문제 혹은 성능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몰렸기 때문에 향후 1, 2년간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다음 어닝 관련해서 결국 AI 관련된 부분을 다음 어닝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심지어 가격 자체도 $100 이상 인상을 했거든요. 결국 판매량 자체도 늘었는데 평균 판매 단가도 높아졌고 다음 어닝에서 AI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다음번 어닝까지는 애플이 최근 들어서 내려온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상당할 수 있는 다음 AI 발표까지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도 회복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이 맥7 중에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금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진행을 하고 있던 YTD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수익이 전환이 됐죠.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흐름. 일단 데나이브스가 웻부시에서 310불 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일단 310불이라는 가격 자체에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애플의 주가는 조금 더 성장할 만한 여력이 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 애플이 부족한 AI 기능을 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보다는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슈 애플이 다음번에 결국 AI 발표를 할 거라는 것 그리고 애플의 판매량이 아이폰의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폰의 생산 전반적인 판매 단가 자체도 올라갔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애플 같은 경우는 다음번 어닝까지는 전반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을 잠시나마 의심했었던 저를 스스로 좀 자아 비판을 하면서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가 45만 대 정도인데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예상치를 좀 뛰어넘는 수준 아닌가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분기에 테슬라의 판매량은 좋을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는 테슬라가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달이 9월 달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7, 8, 9로 이어지는 분기에 대한 판매 실적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변 친구가 테슬라가 보조금 때문에 이번에 구매를 망설이는 때 한번 같이 테슬라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테슬라에 대한 판매량이 좋고 생각보다 배송되기 시간도 조금 길었던 상황이었고 테슬라가 그리고 재미난 거는 원래는 사실 9월 전까지만 주문을 하면은 원래 10월에 배달을 받아도 사실 괜찮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배달이 안 되면 뭐 사실 뭐 이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약간 잘못된 인포메이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조금 일찍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배송 대수 자체도 결국 그리고 인도량 자체도 높았을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전기차 관련된 판매량 관련된 걱정이 좀 많았던 테슬라의 주가 특히 저번에 어닝에서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이번 분기랑 다음 분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실적 자체, 일단 배송량 관련된 실적 자체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저가형 테슬라 모델과 그리고 로보택시가 이번에 안 그래도 아리조나 쪽으로도 확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로보택시에 대한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휴머노이드에 대한 발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판매는 어떻게 되는가가 아마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자체가 지금 악재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이번에 사실 NHTSA라고 해서 도로교통안전국 쪽에서 테슬라의
핸들 문제가 좀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만약에라도 이 이슈가 조금이라도 커져서 리콜 문제가 나올 경우 그럴 경우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테슬라가 이 핸들 디자인 자체를 재디자인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NHTSA에 조금 새로운 소식만 조심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테슬라에서 나올 만한 악재가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딱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를 진짜 해볼 텐데요. 요걸 까먹고 있었어요. 타이레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미적인 그런 이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타이레놀, 캠뷰가 빠졌다가 오늘 5%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요거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혹은 미국 현지에서는 좀 느껴지고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둘 사이의 리스크 자체는 예전부터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이지만 여태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의학계 쪽에서도 오늘 굉장히 커다란 반발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캠뷰가 사실 어저께 기준으로 7.5% 떨어졌다 오늘 가까이 6%가량 회복을 했고 애널리스트들도 하락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CT가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법적 리스크는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헤드라인으로 인해서 타이레놀 소비 감소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아세트 아미노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타이레놀 자체가 물론 캠뷰의 미국 매출이 17% 전체 회사 매출의 7.5%라는 높은 수준을 차지하긴 하지만 이번 이슈로 타이레놀의 매출이 10%가량 감소한다라고 해서 미국 매출의 1% 전체 매출의 0.75% 정도밖에 타격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과학적 근거도 많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단기적인 악재는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FDA에서 트럼프 쪽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라벨을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임산부들에게 라벨이 충분히 경고할 수 있도록 트럼프의 요청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법적 리스크와는 다르게 조금 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결국 주가에 악재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이번 급락은 반대로 반등의 기회가 됐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 채널에서 요거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결국 이 라벨지가 붙음으로써 임산부들은 좀 조심하는 단계로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0.5에서 몇 퍼센트의 매출을 갉아먹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캠뷰의 주가는 17불 54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티의 목표 주가는 $20를 제시했습니다.